안녕하세요. 흥진고 학생 여러분. 자, 오늘 한국사 수업은 대주제 3, 일제 식민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부분에서 14번째의 주제에 해당되는 전시수탈로 궁핍이 일상화되다 교과서 210페이지에서 213페이지 내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37년도 중일전쟁, 그다음에 1941년도 태평양 전쟁의 확대 시기에 그 일제의 전시수탈로 우리 한국인의 궁핍이 일상화된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교과서 210페이지에서 213페이지에 해당되는 학습 노트 펼쳐주시고 학습이 완료되게 되면 그 학습 노트 과제 수행 꼭 댓글로 온라인 클래스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 14번째에 해당되는 전시수탈로 궁핍이 일상화되다 라고 하는 부분 내용 정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에 다룰 내용은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1937년도 중일전쟁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만행 중에 강제 동원 상황이라든지 이후 공출제, 쌀 공출과 금속 공출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후 일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갔고 전시수탈로 한국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수탈과 궁핍한 한국인의 삶들의 모습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0페이지 주제 열기 내용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내용으로부터 이 종군 위안부에 대한 참상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신문기사 자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살펴보면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정부의 관료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없었다라고 하는 망언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순 할머님은 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일본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국내 거주자 중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와 그 참상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는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밝히게 된 그 연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그 이유와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일제의 만행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역사적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 보시면요, 아베 총리죠. 자, 이번에 아베 총리는 지금 병 문제로 인해서 총리직을 사임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 아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에 박혀 있던 가시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종적 불가역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요. 당시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외교 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역사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자면 일제가 침략전쟁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동원했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원의 형태는 당연히 강제 동원이었고요. 뭐 취업사기라든지 폭력적인 강제 연행 등의 양상으로 동원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피해 양상은 전쟁 중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전쟁 이후에 국가와 사회의 외면 문제도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1991년도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폭로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부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이 사진 자료가
당시 이제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죠. 뭐 이런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군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경기도 군포시에도 당정 근린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자, 이 사진은 2016년도 8월 달에 군포 당정 근린공원에서 이 근린공원은 당정역 앞에 있습니다. 열린 군포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에요. 예, 보니까 평화의 소녀상 이렇게 있고요. 자, 이분은 전 군포시장 김윤주 군포시장님이 이렇게 계시고 있죠. 자, 이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도 12월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되었고요. 우리 군포의 이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에서 30번째, 총 33번째로 외국에도 있으니까요. 총 33번째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파악하고 언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자, 보세요. 1937년도 중일전쟁에 이어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참전하였는데요.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이 침략전쟁이 확대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1938년도 국가총동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발표됨에 따라서 모집이나 관, 주도, 알선, 소개 등 그다음에 징용과 근로보호대 등 통해서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지연병이나 학도병, 징병과 군무원 등의 병력을 동원하게 되었으며 근로정신대,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이 근로정신대는 1944년도 정신대 근무령을 통해서 모집되게 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통해서 여성이 동원된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진자료 보면 이렇게 이제 징용이나 징병쟁 이들의 모습 등을 사진자료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조선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탄광에 징용된 사례도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징용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조선인들의 행렬이 사진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아래 이 사진, 자, 왼쪽 아래 이 사진은 그 일제강점기의 전쟁 출정식을 치르고 있는 그 학생물이 학도병들의 모습입니다. 학도병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되어서 태평양 전쟁, 1941년도부터 진행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자, 일제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연병제나 징병제들을 실시해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전쟁터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비분간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수많은 한국 청년들은 전쟁이나 군수 사업장에서 혹상한 끝에 목숨을 잃는 등 일제의 침략 전쟁에 희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바로 옆에 이 사진 자료는 1944년도 정신대 근무령으로 징발된 근로정신대 소녀들의 모습이에요. 그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그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것이죠. 당시 나이가 12세에서 14세 정도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이 학생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조선 이 소년들이 이 근로정신대에 강제로 동원된 것이에요. 바로 이 사진은 당시 미쓰비시 이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가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본에서 고생만 했던 소녀들의 모습을 남긴 사진 자료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렇듯 이런 강제동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자, 그 문제점.
거짓말에 의한 사기라든지 지역 할당제, 그 다음에 현장 연행, 강제 연행이겠죠. 이런 강제적인 방법으로 구남도의 해저 탐광, 사할린 등으로 강제적으로 징용되거나 일부는 군무원으로 동원된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사진 자료는 45도의 탄광에서 10시간씩 작업하던 우리 조선인의 모습, 구남도 실제 모습은 요런데요. 일본 나가사키 앞에 외딴 무인도 이자 해저 탄광 하시마라고 불리는 구남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2017년도 8월 달에 구남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구남도가 2015년도 7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등재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대사는 한국인과 타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왔다는 것이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잘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2020년도 6월 15일 날 일본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개관되었는데요. 강제징용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과연 있느냐, 그 전에 약속대로 왜곡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라고 단언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들은 그래서 강제징용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영상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일본의 약속을 지키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신뢰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5년도 등재 당시에 강제징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가리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유산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는 것은 유네스코 존재 의미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 고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37년도 중일전쟁이 전개되고 난 이후에 국가총동원령 1938년도에 제정 이후 굉장히 많은 것을 앗아가게 되는데요. 무엇을 뺏어갔을까? 그 첫 번째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출 내용입니다. 쌀 공출, 그 다음에 금속 공출. 전시장에서 필요했던 쌀과 그 다음에 금속, 무기 제조에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쌀 공출은 우선 주로 이제 농촌에서 진행됐고요. 도시에서는 식량 배급 과정에서 배급의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자, 이러한 과도한 그 쌀 공출과 배급량 축소로 우리 조선인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사파 자료는 미국 공출을 강요하는 전단지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나라에 바쳐서 그 미국, 영국을 때려 부시자. 공출민은 우리 마을의 공동 책임이니 하루라도 빨리 출하합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사파 왼쪽 부분처럼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처럼 이 지역이 이제 마산신문인데요. 마산 항에는 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수탈한 그 쌀가마니가 쌓였고 이 쌀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전단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금속 공출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태평양 전쟁 이후에 무기재료로 쓰기 위해서 녹그릇이나 제기, 제사용 도구죠. 그다음에 농기구, 그다음에 종, 불상 등을 공출했는데요. 이 사진 자료 보면요.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금속 식기류까지 공출이란 명목으로 이제 탈취를 하게 되는데, 이 사진 속 세숫대야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 세숫대야나 솥, 가정에서 갈취한 이 금속류를 만족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당시 마산 지역의 일제 관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 수탈로 한국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 수탈과 궁핍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식량 부족은 당연히 만연했을 거고요. 끼니를 거리는 가정과 도시락을 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생활 그 자체를 전쟁 상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남은 반찬은 건조하는 것을 강요했고, 비료용으로 쓰이는 콩깻묵을 배급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절미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쌀밥 식사를 근절하자는 운동이죠. 애국심의 기치로 절미운동을 하자. 쌀밥을 먹지 말고 이런 비료용 같은 콩깨끔 먹고 버텨내자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콩깻묵의 경우에는 비료용으로 쓰였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사진 자료처럼 먹기 굉장히 힘든 이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콩깻묵은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이 찌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찌꺼기에 그 만주에서 이제 수입한 이제 거의 썩다시피 한 잡곡을 섞어가지고 만든 주먹밥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급하면서 식생활에 결전을 주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저축을 단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전시 상황에서의 급격한 이 물가 상승, 한 10배 정도 물가가 상승됐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전쟁 상황의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자산은 당연히 손실되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일제 수탈로 인해서 한국인의 궁핍한 삶의 모습은 이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는 일제의 전시 수탈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되거나 이 궁핍해진 일제 식민지시대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개념 파악 문제 1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과 전시탈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빈칸 내용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우선 강제동원의 유형은 노무동원이나 군인동원, 여성동원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집 관알선이나 이것, 그다음에 근로보국대, 군동원은 지원병, 학도병, 징병제가 있었죠. 근로정신대, 여성동원은 요것이 있었는데, 우선 기억은 무엇이겠어요? 징용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시탈의 목적 내용은 무엇이냐? 군인들의 신장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다. 쌀 공출 내용이죠. 그 다음 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해서 금속 공출이 이루어졌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강제 저축이 단행되었다라는 내용. 자, 디귿은 여성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은 1940년도부터 44년도 전시 상황이었죠. 식량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쌀 공출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40년도부터 44년도까지의 양곡 생산과 공출량, 일본으로의 쌀 넘어간 양 등 잡곡의 수입량 내용 등을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식량 부족이겠죠. 자, 2번 문제. 위표를 참고해서 일제가 미국 공출로 부족해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주에서 잡곡 수입을 확대했다는 내용을 요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탐구와 토론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탐구와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자료의 출처는 김활란이라고 하는 자의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를 신시대라고 하는 잡지의 1942년도에 실은 내용인데요. 자,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가 커다란 감격이 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감격에 빠지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지만 어쩔 줄 모르고 눈이 휘둥그레 뜨고 갈래를 못 찾는 것도 현명한 태도가 아니니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귀한 아들을 즐겁게 전장터로 보내는 일본의 어머니들을 우리는 물끄러미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다? 부러워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장하다, 그 다음에 칭찬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반도 여성 그 자신들이 어머니나 아내가 된 것이니 우리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전장터로 보낼 각오를 해야 된다. 당시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확대되고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1942년도 자료니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내 남편이나 아들의 유골이 죽어서 돌아오더라도 뭐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할게요. 일제가 한국에 징병제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겠죠. 자, 2번 내용. 내 가족이 당시 징병 대상이었다면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 전에 그러면 이 글을 쓴 자, 김한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일 변절자,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위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인물, 친일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물을 조사해서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고 토론해보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일제와 타협하거나 독립에 대한 절망감에서 일제에 협력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역사의 민족 반역자로 역사는 기록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이 자료에 김환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요. 이 김한란은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있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어요. 아가미 가츠란이라고 당시 일본 이름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화여대를 가게 되면 초대 총장 김한란의 두상이 이화여대 정문을 좀 지나가게 되면 바로 이 두상이 있기도 합니다. 자, 친일 행적을 보게 되면 중일전쟁 1937년도 내용이죠. 중일전쟁 지원을 위한 국방 헌금이라든지 금비녀 등 이런 것들을 헌납해라 라고 하는 거, 일본군 환승연도 개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총독부 지시로 강연이나 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조선인 징병을 독려했고 합병이나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모집 활동 에 앞장섰고요. 신사참배라든지 황국 정신, 내선일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일전쟁을 위한 민간인의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단체에도 만들었고 한국 여성으로 천황께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는 부분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쟁 막바지에는 본토 결정과 국민이용대 대강연회 개최 등 했고요. 황군과 한몸이 되자는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내용들은 그 여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김환란이라고 하는 인물은 1920년대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신간에도 있었죠. 또 하나 여성단체 근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계 인사이면서 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결국에 친일로 변절을 하게 되면서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조선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다거나 친일적 강연회를 주도한다거나 이런 많은 친일적 행강을 보였던 인물이었는데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노트 과제 수행 꼭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엔 주제 14 전시수탈로 궁핍이 일상화되었다는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동원했던 반인륜적 범죄 행위였다라는 사실, 이러한 일은 1991년도 김학순 할머님의 그 용기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에도 군포 당정역 앞에 평화의 소년상이 건립되었으니까 꼭 한번 시간 내서 가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강제동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1938년도 국가총동원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후 급격하게 강제동원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도 등재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군함도의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빼앗아 갔을, 일본은 우리의 무엇을 빼앗아 갔을까 해서 공추를 통해서 쌀 공출, 금속 공추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이제 식상아래 전화라든지 강제 저축 등을 통해서 일제는 우리의 일생생활을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 등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